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이번 2주차에도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쏟아졌는데요. 충격적인 경기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부상자도 너무 많아서 아쉬웠던 이 주차이기도 하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저번 1주차에 좀 얘기하지 못했던 다른 팀들의 얘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각 팀의 경기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veryone knows this is my happy place, and they're like, yo, it just looks like you having fun out there. And I just truly am blessed having fun. Whitno, he was reaching out to me. I was like, bro, I'm just happy, I'm free. Like, 첫 번째 경기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 매치업. 미리 보는 챔피언십이라고 해도 되는 이 커맨더스와 패커스.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어요. 커맨더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참혹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패커스의 경우에는 진짜 슈퍼볼 1순위 후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얻은 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패커스 이야기는 저번 주와 사실 비슷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만한 이야기예요. 마이카 팔슨스라는 선수 하나로 이들의 디펜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죠. 이날 패커스는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블리츠 비율이 22.6%였는데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패커스가 블리츠를 썼을 때 커맨더스의 오펜스의 플레이당 평균 야드가 1.3이었어요. 1.3이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렇게 엄청난데도 매 플레이마다 블리츠를 안 썼다고요. 왜냐? 포맨 러쉬가 너무 효과적이니까요. 마이카 팔슨스가 미쳐 날뛰고 있고요. 그가 터준 길 때문에, 그가 트리플 팀, 더블 팀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라션 게리와 디반테 와이엇은 매경기 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제이든 다니엘스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오프 플랫폼 능력은 너무나도 빠른 이 패커스의 프레셔와 피니쉬 능력 때문에 볼 수 없었고요. 라우트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프레셔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것이 실제 쿼터백 눈앞에 닥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제이든의 패싱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패커스의 디펜스는 지금 모든 레벨에 있어서 스텝업을 해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이카 팔슨스 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비약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디펜스가 환골탈태 되었다는 점, 에저린 쿠퍼는 본인의 강점인 스피드와 미친 운동 능력을 깨끗한 디펜시브 라인 뒤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고요. 갭이 어떻게 되니, 커버리지 어떻게 되니,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렇기에 라인베커의 플레이 레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키션 닉슨 벌써 지금 패스 디펜디드가 5개예요. 블리츠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커맨더스의 리시버를 거의 셧아웃 시켰어요. 자이어 알렉산더가 떠나고 분명 걱정되었던 패커스 코너백 진이 현재까지 퍼펙트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주춤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쿼터백에게 이렇게까지 프레셔를 가할 수 있고 상대 쿼터백을 흔들 수만 있다면 패커스 코너백들의 어깨는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커맨더스 오펜스가 못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다운 오펜스를 선보였습니다. 노 허드를 선택하고 스크린 패스를 던지고 MT 포메이션을 펼치고 다 했어요. 하지만 패커스 디펜스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해답을 제시해냈고, 걱정되었던 맨 커버리지 상의 매치업도 커맨더스 리시버를 압도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경기는 자연스럽게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패커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제프 애플리 코치 입장에선 너무나도 현재 편안한 거예요. 그냥 포맨 러쉬만 해도 압도적이에요. 단순한 스트레인 러쉬가 아니라 파슨스라는 선수는 정말 라인 어떤 곳에 배치를 해도 되는 규격 외인 선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패스러쉬 레인을 각자에게 쥐어주고, 또 스턴트도 좀 섞고, 뒤에는 존 커버리지 펼치고, 또 심 프레셔 컨셉 꺼내 들면은 오케이, 상대 쿼터백 제이든 다니엘스 커버리지 변장된 거 한번 스냅 후에 이 변화를 어쨌든 커버리지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오케이, 여기다 패스를 던져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이미 포켓은 부서져 있고요. 게임이 끝이 나 있어요. 런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디펜시브 라인이 압도적이고 이 프런트가 다양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라인베커들의 시야는 굉장히 깨끗해져요. 이날 커맨더스는 10야드 이상의 러싱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였고, 제이든 다니엘스의 런옵션 플레이도 별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유니콘 선수 한 명이 만들어내는 이 시너지와 그리고 이를 잘 융합해낸 코치의 존재, 이 모든 박자가 잘 맞아야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겠죠. 패커스 입장에서는 디펜스가 이렇게 잘 해주다 보니 이들의 오펜스도 큰 덕을 보고 있어요. 맷 라플라 감독은 이날 오펜스적으로 진짜 모든 걸 다 시험해봤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본인의 플레이북에 있는 몇백 가지의 플레이를 다 해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스플릿백 포메이션, 뭐 YY 컨셉, 젤로 컨셉으로 뭐 본인들이 현재 잘 길러내고 있는 타이트엔드 터커 크래프트에게 똑같은 플레이로 두 번의 이 빅 플레이를 떠먹여 줬고요. 디펜스가 든든하고 또 벌어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좀 더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리스키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키한 플레이를 그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는 바로 조던 러브예요. 욕심이 많아요, 이 쿼터백. 이 경기에서도 1주차와 마찬가지로 저는 조던 러브의 경기력이 현재 뭐 완벽한 수준이다 라고는 부르고 싶지 않아요. 간단한 체크다운을 분명히 거부하고 욕심 부리다가 그 플레이가 결국 실패로 연결된 상황이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찌 생각해보면은 지금의 그린베이니까 이들의 디펜스가 막강하니까 조던 러브가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또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뭐 조시 제이콥스는 또 어떻고요? 뭐 말 하나 많아죠. 이 선수는 네거티브 야드가 없어요. 못해도 3야드, 4야드 꾸준하게 디펜스를 파고들고 이들에게 안전한 예금 같은 존재예요. 또한 레드존에서 로미오 덥스가 프레스 커버리지를 뚫고 이 슬랜트 라우트로 터치다운을 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패커스가 레드존 상황에서 리시버들이 촘촘한 뭐 존 커버리지 또는 이 프레스 맨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을 못 뚫었기 때문에 이 리시버진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고 이들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매튜 골든이라는 리시버를 뽑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리시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각기 활약할 수 있는 지점들이 보인다는 점은 우리가 지난 2년간 패커스 젊은 리시버들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올해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디펜스가 1라운드 픽 선수가 굉장히 많았고 또 뭐 페이퍼 상으로는 분명 준비되었다라고 했지만 그 잠재력을 결국 발휘하지 못했던 게 지난 몇 년간의 패커스였잖아요. 근데 올해 마이카 팔슨스라는 선수 하나와 함께 모든 것이 현재 터져버렸잖아요. 오펜스도 지금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젊은 리시버들의 성장, 이것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목전인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매튜 골든도 현재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만약 패커스가 정말 이 기세를 이어가고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 성장을 해낸다면 슈퍼볼이라는 목표가 단순히 27살의 뭐 바티스타와 브렛 파브와 또 에런 로저스 모두 27살에 뭐 우승을 했다라고 해서 조던 러브도 27살에 접어드는 올해 우승한다라는 것이 뭐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패커스라는 구단이 이 우스갯소리를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 올 시즌 그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커맨더스의 경우 워낙 뭐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죠. 이들이 플레이하던 스킴과 또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유니콘이 어느 정도 올 시즌 디펜스에게 있어서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시즌 전에 이 킹스버리라는 코치를 사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 커맨더스의 플레이오프 탈락을 꼽긴 했지만 대신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은 믿고 있어요. 이 선수는 CJ 스트라우드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선수로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어스틴 에클라 이들의 런닝백도 부상을 당하면서 좀 침울한 팀 분위기인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제이든 다니엘스, 당신들의 쿼터백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킹스버리 코치가 얼마나 이번 시즌 한 단계 스킴적으로 도약을 해내냐라고 보고 있고요. 디펜스의 경우에는 사실 오펜스와는 다르게 더욱더 걱정이 들어요. 작년에도 사실 이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탤런트 상으로는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분명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타입의 이 탤런트를 보유하고 있진 않거든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하나를 선보이면 다른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로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예상 외의 그런 활약을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틀렸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올 시즌 이들의 디펜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점이었어요. 커맨더스의 디펜스, 탤런트 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은 아니고요. 프레스턴 스미스와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디펜스 얼마나 지금 나이가 많냐고요. 노인정이에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기였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디펜스 팀 컬러 블리츠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죠. 일반적인 존 커버리지 펼치면 이들의 라인베커, 이들의 세이프티가 조던 러브에게 계속 털리고 터커 크래프트가 계속해서 야드를 획득하니까 우리 거 하자, 블리츠라도 하자,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그냥 하자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블리츠라는 것은 상대 쿼터백을 사실 구분해야 하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블리츠 킬러잖아요. 블리츠 상대로 이날 조던 러브는 17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오펜스보다 더욱 펼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만큼 디펜스를 돕기 위해 작년처럼 오펜스 입장에서 최대한 상대에게 포지션을 적게 주고 시간을 많이 끄는 타입의 워싱턴만의 오펜스를 이들이 하루빨리 보여주어야만 연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I think understanding what's going on defense, understanding where the pressures are coming from, knowing the timing of when you got to get the ball out, knowing how you're picked up, whether you're going to be hot or not. 데니얼 존스, 데니 다임스라고 불리는 이 쿼터백을 현재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인디애나를 2승 0패를 이끌고 있는 데니얼 존스. 현재 리그의 패싱 야드 2위이고요. 턴오버 하나도 없이 패싱과 러싱 모두 활약을 펼쳐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시즌 전에 저는 상상하진 못했는데요. 앤서니 리차드슨 대신 데니얼 존스를 선발로 내세운 인디애나 콜츠의 선택이 현재까지는 매우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쉐인 슈타이켄 감독과 데니얼 존스 같은 타입의 쿼터백 분명 잘 어울릴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라이언 켈리와 윌 프라이스를 잃은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콜츠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공백 없이 훌륭한 오라인 플레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항상 그래왔죠. 오라인에서 누가 빠지든 누가 부상이든 항상 좋은 오라인 코칭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기본적으로 12 퍼스널과 13 퍼스널을 사용하면서 타이트 번치 포메이션을 즐기는데요. 라인 가깝게 붙은 상황에서 퀸튼 넬슨을 풀링하고 이들의 타이트엔드를 모션과 스플릿하고 이들의 리시버들을 블락에 가담시키면서 새로운 갭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블락의 각도를 찾아내고 다양한 런게임을 펼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조나단 테일러라는 런닝백은 제2의 전성기예요. 현재 그의 러싱 상황에서 블락킹에 대한 인지도, 상대 수비수를 스캔하고 그에 따라 컷백하고 폭발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미쳤어요. 그가 2주차에 기록한 22.38마일의 이 러싱 스피드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러싱 게임이 성공적이고 타일러 워렌이라는 이번 시즌 루키 드래프트에서 뽑은 1라운드 픽 타이트엔드죠. 이 규격 외의 타이트엔드, 와일드캣 쿼터백 역할도 소화가 가능한 각종 가젯 플레이어가 있고 양 머신이 있는 만큼 스윗 플레이와 스크린 플레이의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디펜스 입장에서 이 콜츠의 오펜스가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데니얼 존스는 본인이 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은 진짜 공을 뿌릴 줄 아는, 그 공을 뿌리는 것에 의지가 있는 쿼터백이에요. 물론 그 정확성이 뛰어나거나 항상 옳은 판단을 해내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였죠, 자이언츠에서. 그렇지만 콜츠의 리시버진 마이클 핀맨 주니어 6피트 4인치, 알렉 피어스 6피트 3인치, 아도나이 미첼 6피트 2인치, 모 앨리스 콕스 6피트 5인치, 타일러 워렌 6피트 6인치예요. 이들은 수비수를 박스아웃하고 진짜 농구 선수들처럼 박스아웃하고 높이를 통해 쿼터백의 패스를 빼앗아 오는 타입의 선수들이에요. 이러한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한 공을 던지느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공을 던져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공이 정확하지 않아도 리시버들이 공을 빼앗아 오거나 최소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데니 다임스는 패스를 던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선수예요. 오히려 자이언츠에선 그냥 던지지나 마라, 그만 던져줬으면 하는 유형의 쿼터백이죠. 이처럼 콜츠는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의 특성과 이들이 가진 리시빙 탤런트의 이 조합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의외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이 좀 키가 작은 리시버죠. 조시 다운스가 현재 주춤한 게 이해가 돼요. 조시 다운스는 5피트 9인치의 작은 리시버이니까요. 데니 다임스와는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인디애나 콜츠는 데니얼 존스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특히 버티컬 컨셉들을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프로텍션을 선사해주기 위해서 타이트엔드 2명을 가담시켜서 맥스 프로텍션을 의도하고 있고요. 꾸준히 최대한 그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패닉 모드가 발동하지 않기 위해 슈타이켄 감독은 그를 사용할 줄 아는 감독이라는 거죠. 슈타이켄은 최대한 데니얼 존스를 활용해내려는 모습이에요. RPO도 정말 가끔씩 사용하고 있고, 생긴 것과는 다르게 잘 뛰는 데니얼 존스를 런게임 요소에 추가시키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분명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공은 결국 저는 조나단 테일러가 열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런게임이 부진한 경기라면 데니얼 존스가 우리가 알던 멍청한 표정만 짓는 진짜 그런 쿼터백일지, 아니면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에서 정말 제2의 지노 스미스와 제2의 샘 다놀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확실한 것은 올해 콜츠라는 팀이 급격히 무너질 것이라는 시즌 전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언제나 그랬듯이 탄탄한, 상대하기 어려운, 껄끄러운, 이런 언제든지 업셋을 유발할 수 있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경기는 슈퍼볼 리매치예요. 2주차 최고의 경기가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었던 칩스 대 이글스, 속 시원한 경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양 팀에 대한 걱정만 들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칩스의 경우는 동일해요. 그리고 매년 같은 문제입니다. 오펜스 웨폰진이 부족해서 패트릭 마홈스가 부진하다, 이러한 얘기는 사실 타이릭 힐이라는 리시버가 팀을 떠난 이후로 매년 들어왔던 이야기고, 이들이 슈퍼볼 리핏을 해냈을 때조차도 정규 시즌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작년에는 트래비스 켈시마저 노쇠화했는데도 이들은 슈퍼볼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 오히려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제가 팀 티어별 시리즈에서 브렛 비치라는 이 칩스의 단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비판한 부분이 여기 있기도 하죠. 칩스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시즌 초반 라시 라이스라는 리시버가 6경기 징계를 당하였고, 트래비스 켈시도 작년에 이미 늙었는데 올해 더 늙었고, 디안드레 호킨스도 볼티모어 레이븐스로 이적을 했고, 진짜 던질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치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될 것이라고 손을 놓는다는 거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작년에도 어떻게 해서든 이 3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하였고, 와 역시 캔자스시티 대단해, 3연속 리핏 하는 거 아니야? 3핏 하는 거 아니야? 빈틈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슈퍼볼에서 칩스는 이글스라는 팀에게 완벽한 진짜 완패를 당하였고요. 정규 시즌에 15승 2패라는 어마어마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사실 그 성적의 대부분 경기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모든 경기가 원 포지션 차의 승리를 통해서 쓰여진 이야기였죠. 이번 경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글스의 디펜스는 블리츠를 좀 많이 썼어요. 슈퍼볼에서는 블리츠 한 번도 안 쓰고 포맨 러쉬만을 통해서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빅 판지오 코치는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플레이오프가 아니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의 칩스 오펜스, 플레이오프에서의 이들의 패트릭 마홈스의 집중력, 트래비스 켈시라는 그래도 뭔가 존재,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진의 그런 분발, 이러한 것들이 플레이오프에서는 가능하지만 정규 시즌 칩스의 오펜스는 더욱더 약합니다. 칩스의 패싱 게임은 특히 정규 시즌 초반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판지오 코치는 알았어요.
결국 본인들이 맨 커버리지에서 리시버와의 경합에서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판지오 코치가 경계했던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패트릭 마홈스이다. 마홈스를 제대로 압박하지 못해서 스크램블의 기회를 주고 20야드를 그의 발로 갱신하는 기회를 줄 바에는 마홈스가 진짜 스크램블조차 하지 못하게 블리츠를 통해서 아예 싹을 제거해버리자 라는 것이 이들의 모토였어요. 슈퍼볼 무대와는 분명 다른 상황이었고 그만큼 이글스의 디펜스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결국 칩스의 오펜스는 별다른 활약을 선보이지 못했어요. 이글스는 디펜시브 라인, 라인베커진, 세컨더리, 3레벨 모두 단단한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카림 헌트와 파체코가 고군분투해도 이들의 러싱 게임은 폭발성이 있지 않거든요. 칩스는 결국 그래왔듯이 이 퀵 패싱 게임을 통해 전진을 선택합니다. 후반전 캔자스시티 칩스의 첫 번째 오펜스 드라이브, 첫 번째 플레이가 바로 MT 포메이션이었어요. MT 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마홈스가 그냥 공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그냥 프레셔를 무력화하고 네거티브한 플레이를 자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퀵 패싱 게임을 또 한번 이어나갑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퀵 패싱 게임을 통해 슈퍼볼 리핏도 거머쥐었고 3년 연속 슈퍼볼도 갔잖아. 올해도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앤드리드 감독도 플레이 디자인 잘 짤 것이고 패트릭 마홈스는 패트릭 마홈스잖아. 근데 이게 올해는 지금까지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 올해 칩스의 이 퀵게임이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도 단순해요. 라시 라이스라는 리시버가 6경기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비에르 월드라는 이 리시버, 백필드에서 정말 상대 디펜스를 위협시키고 이들이 언제든지 플랫으로 이 태클링을 준비하게 만드는 이 리시버의 존재가 없고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퀵게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트래비스 켈시라는 타이트엔드가 한 살 더 늙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4야드, 5야드 빠르게 필드의 중앙으로 질주해가지고 상대 라인베커와 상대 세이프티를 제치는 이 전매 특허의 옵션 플레이가 이제는 너무나도 느리게 보입니다. 트래비스 켈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언제 마치냐 라우트 끝이 언제 보이지? 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켈시가 또 레드존에서 드랍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글스의 루키 세이프티인 무쿠바가 인터셉션으로 만들어온 그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스크린 플레이로도 이어집니다. 작년 칩스 오펜스의 가장 큰 비중은 저는 스크린이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올해 스크린을 받아서 그걸 연결시킬 만한 리시버가 없다는 것이고 이들의 리시버진 구성과 스크린을 셋업해내기 위한 디코이 역할 등 현재로서는 그냥 웨폰진이 부족해요. 결국 칩스는 오펜스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3번 연속 딥볼만 던졌어요. 그리고 이 딥볼은 사실 이상적인 방향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시간도 부족했고 또 퀵 패싱 게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리그 최고의 딥볼이 던지는 쿼터백이 있는 만큼 결국 이 손튼이라는 리시버에게 또 한번 딥볼을 성공시켰잖아요. 저는 칩스 오펜스가 후반기에 라시 라이스의 합류와 이 자비에르 월드의 회복으로 돌아온다면 분명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해요. 라이스가 안정적인 이 포지션 리시버의 역할을 해주고 자비에르 월드가 다시 백필드에서 이 디코이 역할을 선보이고 무기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분명 칩스에게 더 나은 패싱의 기회가 열릴 것이고 손튼이라는 이 버티컬 스렛을 활용함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칩스를 바라보았을 때만큼은 이들은 분명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필드 위에 모멘텀을 만들어낼 선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앤드리드 감독 있고 패트릭 마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라시 라이스가 징계가 해제되는 그 7주차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이글스로 넘어가면 이글스의 경우도 사실 실망스러운 패싱 게임이 이어졌던 경기였어요. 1주차 경기에서도 살짝 이랬었는데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이글스의 패싱 게임은 정규 시즌 사실 작년에도 문제였잖아요. 슈퍼볼을 우승했던 작년에도 문제였습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플레이오프에서 각성을 했고 슈퍼볼에서 역대급의 퍼포머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사실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이글스의 정규 시즌 동안의 패싱 게임은 확실히 문제가 많았어요. AJ 브라운과 젤런 헐츠의 불화설,
그 생겼던 막 잡음들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패싱 게임의 문제가 세쿠안 바클리라는 런닝백의 존재감 때문에 사실 가려졌어요. 역대급 러싱 시즌을 선보였고 패싱보다 러싱을 더 많이 선택한 리그의 몇 안 되는 팀이었잖아요. 결국 올해 이들에게 들었던 의문은 만약 바클리가 전년도에 역대급 시즌을 보였던 만큼 올해 그의 활약이 좀 줄어든다면 이글스의 오펜스는 어떠할까?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슈퍼볼 우승을 토대로 성장을 한 것일까? 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또 한 번 젤런 헐츠와 AJ 브라운의 불화설이 생길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젤런 헐츠는 D시즌을 굉장히 길게 끌고 가고 있고요. 존 커버리지를 상대할 때 의아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또한 이건 더 큰 문제 같은데요. 이글스의 플레이콜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닉 시리아니의 오른팔인 이 케빈 페툴로 코치가 이 경기에서 똑같은 플레이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낸 장면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이 스매시 컨셉이었는데 슬란 리시버가 코너 아웃을 타고 아웃사이드의 리시버가 뭐 인하거나 또는 스탑해가지고 이 플랫 디펜더를 잡아두는 컨셉이었죠. 근데 이 플레이를 이들은 처음 이 3x1에서 시작을 해서 한 명의 리시버나 뭐 타이트엔드를 모션한 후에 2x2로 포메이션을 만든 후에 플레이가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성공 못한 플레이를 4번인가 쓰더라고요. 경기 도중에 이 플레이가 4번이 나왔는데 더 큰 문제는 보통 뭐 카일 셔넌이나 션 맥베이 감독이나 또는 뭐 조시 맥다니엘스 코치나 이러한 코치들 항상 본인들이 이 똑같은 플레이를 여러 번 경기 내에 플레이를 합니다. 콜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신 하진 않아요. 다른 포메이션에서 또는 다른 선수를 이용해서 그것을 플레이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글스는 아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션이 이어지고 똑같은 플레이 디자인을 아예 남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글스가 저는 3x1에서 모션으로 2x2를 만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잠깐만 또 설마 이 플레이가 나온다고 틀리길 바라는 그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 플레이쯤에 똑같은 게 또 나오니까 칩스의 수비수들이 아예 대놓고 플레이를 읽고 미리 움직이더라고요. 이 플레이콜 모음은 제가 트위터 계정, X 계정을 팠는데 거기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글스와 헐츠는 이미 2023년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와 이 플레이콜러에 대한 문제를 겪었던 팀이었고요. 결국 시즌 도중에 이 브라이언 존슨을 해임하고 맷 패트리샤를 오펜스 플레이콜러로 영입했다가 영입은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승격을 시켰죠. 하다가 플레이오프에서 이 템파베이 벅스에게 업셋을 당하고 정말 망했던 시즌 그 경험이 있었죠.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현재 스페그 코치도 이날 뭐 제로 블리츠를 많이 사용하면서 젤런 헐츠를 압박하는데 모든 걸 걸었어요. 어차피 헐츠가 좋은 공을 못 던질 걸 예상했고 이들의 패싱 게임이 단순하고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헐츠가 다행히도 경기 막판 디반테 스미스에게 블리츠 상황에서 패스를 성공시켜서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긴 했지만 이글스의 플레이콜에 대한 문제는 올 시즌 이글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벌써부터 생각이 듭니다. 만약 3주차부터 이글스 오펜스가 폭발적이고 이것이 단순한 기우였다 라면은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패싱 게임이 답답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세쿠안이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이글스에게는 올 시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빨리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think our practice habits are yet to reflect the championship caliber team. 디트로이트로 돌아온 벤 존슨은 라이온스에게 완패를 당해버렸습니다. 21대 52 말도 안 되는 패배였어요. 사실 어느 쪽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라이온스부터 설명할게요. 이날 라이온스 오펜스는 압도적이었어요. 1주차 상대였던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와 비교해서 시카고의 디펜스는 진짜 불쌍한 수준이었습니다. 제러드 고프는 이날 20.7%의 언더 프레셔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가장 편안한 이 포켓에서 경기를 뛸 수 있었고요. 베어스의 라인은 패커스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뭐 러싱 블락, 패싱 블락 모든 부분에서 라이언스의 오라인은 이 베어스를 압도해냈습니다. 또한 런게임의 베리에이션이 이 경기에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라이온스가 잘하는 이 풀링 컨셉들과 그들이 페이크를 주기 위해 뭐 라인은 오른쪽으로 풀링하지만 런닝백은 왼쪽으로 향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이 미스 디렉션 스터프들을 사용했고 데니스 알렌 코치는 아예 속수무책 수준이었어요. 이날 제라드 고프는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14번의 패스를 시도했고요. 12번을 성공시켰고 2개의 터치다운과 패서 레이팅을 무려 158.3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플레이 액션에서 만점. 베어스의 라인베커들은 러싱에 막 쩔쩔매다가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그냥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에게 뭐 딥 크로싱 라우트, 완벽한 패스, 뭐 30야드 허용 이렇게 오픈 찬스를 지속적으로 내주었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제일런 존슨이라는 베어스의 넘버원 코너백이 부상으로 나간 이후로는 베어스 디펜스는 더 심각했어요. 그냥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본인들을 버리고 이제 베어스의 감독으로 돌아온 벤 존슨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듯이 진짜 엄청난 페이스를 선보였던 라이온스 오펜스였어요. 패커스 경기 이후에 많은 의심을 받아왔고 본인들 스스로 그렇기에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느껴진 경기였어요. 분명 패커스 경기로 라이온스는 많은 사람들의 뭐 슈퍼볼 컨텐더에서 잠시 잊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가진 오펜스 탤런트는 분명 리얼입니다. 제러드 거프가 안전하게 리듬을 유지한 채 플레이를 펼칠 수만 있다면 이런 파괴력을 언제든지 뿜어낼 수 있는 팀이에요. 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케일럽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사실 하기 싫어요. 저는 케일럽 윌리엄스가 잘 되길 바라는데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올 시즌 케일럽 윌리엄스의 1, 2주차 퍼포먼스는 현재 미디어에서 뭐 폭격을 붙는 만큼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형편없진 않아요. 케일럽보다 못한 쿼터백들이 현재 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는 아주 작은 정도이긴 하지만 진짜 작년보다는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라이온스를 상대로 롬 오둔제에게 던진 패스들을 전부 다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려운 패스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게 잘 연결된 패스들도 있지만 오둔제가 드랍을 해가지고 아쉬운 결과로 이어진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잘 연결됐다면 뭐 경기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또한 이 경기가 패배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패배를 한 이유는 케일럽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경기가 그냥 폭파가 된 거죠. 베어스의 오펜스가 패배의 이유라고 할 순 없었어요. 경기가 갑자기 터지고 나서 플레이콜과 쿼터백의 마인드에도 그 부분이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고 케일럽의 후반전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케일럽 윌리엄스의 이 쿼터백 프레셔 비율이 43.2%로 제러드 고프의 2배 이상 수준이었어요. 뭐 이렇게 아무튼 밑밥은 깔았고요. 이제부터 진짜 안 좋은 얘기를 시작해보자면 케일럽 윌리엄스는 발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 때 하인즈만 트로피를 딴 이후로 케일럽은 발전이 없어요. 그가 드래프트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문제점이라는 사실. 물론 아직 2년차이기에 속단하긴 일러요. 아직 2년차에 2주차밖에 되지 않았고 이 선수가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해낼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프레셔를 피하기 위하여 자꾸만 포켓 뒤로 움직이는 움직임, 프레셔를 벗어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던지는 위험한 패스들, 기본기가 전형적으로 부족한 풋워크와 느린 디시전 메이킹 등 이 모든 것이 2주차에 그대로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좌절스러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는 반응하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상대 디펜스가 실제로 펼쳐지고 그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본인의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이는 7&7 어디 플래그 풋볼 팀에서 뭐 현재 톰 브래디가 뭐 사우디에서 뭐 플래그 풋볼 한다는데 거기에선 가능해요. 그렇지만 여긴 NFL이잖아요. 필름을 통해 디펜스를 분석하고 예측해내어서
스냅이 이루어지자마자 어디로 패스를 던질지 예측할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 플레이가 바로 필요하다고요. 물론 경기의 첫 드라이브 어느 정도 케일럽 윌리엄스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 한 주 동안 그 드라이브만 연습을 하니까요. 그런데 첫 드라이브 이후로는 케일럽에게 예측이란 게 없어요. 단지 반응하고 이에 따라서 반박자씩 패스가 느려지고 그 패스는 실패할 확률이 올라갈 뿐인 거죠. 벤 존슨에게 기대했던 것은 이 제멋대로인 쿼터백에게 시스템이라는 영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시선을 두고 리드를 하고 수비수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바로 누군가에게 공을 던지도록 그 따라야 하는 일들 말이죠. 그런데 케일럽은 이 시스템 내에서도 오픈된 선수를 외면하고 다른 선수를 찾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플레이를 펼치기를 원해요. 아직도 본인이 왕인 거예요. 내가 플레이하는 방식으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NFL 어떤 선수도 그럴 수는 없어요. 톰 브래디, 페이튼 매닝, 조 몬타나 모두가 코치의 지시 속에 시스템 밑에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것이고요. 패트릭 마홈스, 조시 알렌, 라마 잭슨 본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탤런트와 자질을 가진 선수들도 겸손하게 플레이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그의 푸더크나 바디랭귀지는 더욱더 좌절스러워요. 가끔 케일럽 윌리엄스가 정말 딱 백풋을 딛고 패스를 던졌는데 얼척없이 막 공이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 다 패스 정확성 진짜 구리네? 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냐고요. 그의 푸더크가 말도 안 될 정도로 형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패트릭 마홈스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정확한 패스를 던지고 싶어하는 선수지만 그건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홈스조차 푸더크에 대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 알렉스 스미스 뒤에서 1년 동안 그 기본기를 기르는데 모든 것을 힘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정말 루키 시즌 정말 좌절스러웠잖아요. 근데 데뷔하고 나서 그 선수가 얼마나 그 푸더크를 기르는 데 있어서 집중을 했는지 우리는 다 목격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야 그것에 대한 노력을 쏟아내야지 엘리트 쿼터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패스를 어렵게 만들고 어려운 패스를 쉽게 만드는 쿼터백, 이러한 쿼터백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일관성. NFL에서의 오펜스는 현재 얼마나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펼쳐내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한 번에 터치다운, 70야드짜리 터치다운, 이러한 폭발적인 빅플레이와 하이라이트성 플레이도 분명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은 그 말도 안 되는 드라이브당 최소 10번, 최대 20번, 15번의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딩크앤덩크 타입의 퀵 패싱 게임이라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타입의 오펜스를 통해 슈퍼볼 리핏을 해냈고요. 작년에도 3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어요. 조시 알렌도 마찬가지예요. 조시 알렌도 현재 그리고 작년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드라이브를 위한 오펜스를 펼쳐내기 위해 본인의 쿼터백의 새로운 롤을 받아들였어요. 라마 잭슨이야 본인의 발로서 그것을 가능케 만들기도 하죠. 본인의 발이 지속 가능한 거예요. 라마 잭슨은. 현재 케일럽은 물론 달려가가지고 스크램블 하다가 사이드라인 따라서 리시버에게 20야드짜리 패스 정확하게 꽂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스다. 역시 역대급 재능이야. 전체 1픽 출신다워. 라고 할 만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쿼터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성공을 지속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그가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본인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하는 팀 디펜스 입장에서도 두세 번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케일럽에게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케일럽 잘하네? 저 선수 우리 팀에서 뛰는 거 보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머지의 30번의 패스에서는 쟤 뭐하냐? 저런 놈 필요 없어. 우리 팀의 쿼터백이 선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을 얻어낼 것이에요. 저는 그의 재능이 아까워요. 그는 정말 차세대 패트릭 마홈스가 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이러한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마홈스의 백업밖에는 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위대한 쿼터백들은 재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기도 했었고 그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집착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가 필드 밖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몰라요. 그가 정말 뭐 일주일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풋볼에 모든 것을 쏟고 있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지만 필드 위에서 케일럽을 보고 있으면 그가 과연 풋볼에 락인이 되어 있는 걸까? 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거예요. 팬으로서 저는 미디어가 일단 케일럽을 놔줬으면 해요. 이번 오프시즌 그가 뭐 코디네이터와 뭐 사이가 안 좋았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전체 1픽 출신이라는 그 무게만큼 그에게 부담이 되고 미디어가 좀 공격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좋은 쿼터백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분명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케일럽 윌리엄스에 대한 평가를 시즌 중에 많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현재 그가 보여준 이 문제점들이 또 한번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목격한다면 그때는 진짜 포기의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As a competitor, you know, you want to be the starter. But like I said, I prepare to be the starter. I know I'm a starter in this league, but my role, like I think you have to be able to be grateful for your role. My role right now is to assist Russ and Jackson in being the best that they can be while preparing to be the best that I can be. So no matter if I'm 33 or whatever, like this is my first year being number 19. So it's always a first for everything. So I focus on what I would love, and what I would love is for this team to have success. 2주차에 가장 많은 점수를 만든 경기가 자이언츠와 카우보이스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정신없이 흘러간 경기였죠. 이 덱 프레스캇의 오펜스는 1주차에 이미 좋은 그룹이라는 걸 봤잖아요. 이들의 오라인은 다시 정상적인 그룹으로 이름을 터칠 것이고 이들의 러싱 게임은 스킴의 다양화를 통해 올해 더욱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덱은 뭐 항상 그래왔듯 정규 시즌 팀을 잘 이끌어 줄 것이에요. 시디램, 뭐 조지 피킨스, 뭐 털핀, 뭐 퍼거슨 모두 좋은 활약을 선보인 경기였고 오히려 의외였던 것은 바로 자이언츠의 디펜스였어요. 사실 모두가 시즌 전에 주목했던 점, 자이언츠라는 팀, 우리가 이 팀을 딱 봤을 때 모두가 이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 리그 최고의 D라인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었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FA를 통해서 외부 자원을 영입하고 또 작년 시즌 루키 선수들을 발굴해서 재능 있는 세컨더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디펜스가 매우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쿼터백을 압박하고 리시버를 밀쳐낼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이언츠의 디펜스는 눈뜨고 보기가 힘든 수준이에요. 이들은 레드존 상황에서 본인들이 12man on the field인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12명의 선수를 올린지도 모르고 단 한 명의 선수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대로 그냥 플레이를 아예 풀로 진행을 시켜버린 팀이었어요.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브라이언 번즈, 압둘 카터, 뭐 케이반 티버도, 덱스터 로렌스, 이 이름값만 보면 진짜 리그 최고 수준의 디펜시브 라인, 이들이 함께 필드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프레셔와 프런트 운영 그리고 오펜스의 프로텍션을 조정시킨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뭐 심프레셔를 통한 변화구라든지 그리고 빠르고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코너백과 세이프티를 활용한 뭐 변장된 커버리지라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매우 단조로워요. 프론트는 이름값에 비해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을 나누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케이번 티버도를 가장 이 적은 스냅으로 뛰게 하는데 저는 지금 자이언츠 D라인에선 케이번 티버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폴스 나데보, 제이번 홀랜드, FA를 통해 영입한 두 선수 모두 기대했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앤드루 필립스와 타일러 누빈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던 자이언츠에게 있어서 이들의 영입은 더욱더 큰 스킴상의 확장성을 불러올 것이라 기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왜 활약을 못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스킴 때문이에요. 이들은 단지 세이프티를 깊게 배치하고 있고요. 단순히 오프 커버리지, 상대 리시버와 라인 선상에서 굉장히 긴 쿠션을 유지한 채 그들이 단지 맨 커버리지에 플레이하고 그들은 단지
세이프티들은 이 캐치된 리시버의 후방 수비수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고, 코너백들은 이 오프 커버리지 되기 때문에 상대 리시버, 특히 뭐 CD램 같은 선수들은 사실 가깝게 붙지 않는다면 라우트로 언제든지 이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 코너백을 압도할 수 있는, 따돌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치를 허용하고, 이 캐치를 막기 위해서 또 붙으면은 막 페널티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지고 있어요. 그들이 쿼터백을 혼란시키고 이들이 가진 운동 능력을 통해 빠르게 리시버를 때리고 그들의 플레이 자체를 라인 선상에서 무력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개인의 능력치만 보면 자이언츠의 디펜스는 대단해야만 해요. 뛰어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정말 매 플레이 한 방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세컨더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룹으로서 이들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이언츠라는 팀은 이를 제일 잘할 수 있었던 코치를 내보냈어요. 윙크 마틴데이를 2023년 끝나고 내보냈고, 쉐인 보엔이라는 이 코치를 선택한 이들의 선택이 현재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예요. 근데 또 쉐인 보엔이 별로다라고 자르는 것은 현재 이 코칭 핫시트에 있는 브라이언 데이볼에게 있어서 더욱더 입지가 줄어드는, 왜냐면 이미 마틴데일 코치를 까고 이미 좋은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랑 싸우고 쉐인 보엔을 선택했는데, 그 쉐인 보엔도 잘못했다, 내 착오였다 하고 또 해고를 한다면 사실 구단주 입장에서 이 감독을 곱게 볼 이유가 없죠. 당장 잘라야만 하겠죠. 지금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 디펜스의 뭐 스탯, 러싱 야드 허용 1위, 패싱 야드 허용 4위, 총 야드 허용 1위, 페널티도 1위에요. 뭐 다른 세이버 스탯 뭐 볼 필요도 없겠죠. 다 꼴찌입니다. 자이언츠가 러셀 윌슨의 엄청난 이 딥볼 경기, 뭐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은 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1승의 기회를 그냥 놓친 거예요. 잭슨 달트를 올려야 한다는 뭐 식으로 이 연패를 하면은 미디어가 분명히 압박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더욱 준비된 모습을 보이려면 자이언츠의 디펜스가 스킴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A different perspective, going from being a starter, just traded, cut, all the things, then being a backup the last 2 years behind some, future Hall of Fame quarterbacks, getting to see it done at a very high level has given me some perspective. Also just the perspective of not taking this for granted. You never know when your next chance is going to be in this league. The league's hard. 2 years ago I was at home until mid-November. It's not something I want to take lightly or take for granted. So I've definitely got a lot of perspective, both from physically seeing how it's done, but also just the mental side of being appreciative and not wasting any opportunity. JJ 맥카시와 마이클 페닉스의 썬데이 나잇 풋볼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팀 자체는 뭐 팔콘스와 바이킹스 사실 뭐 많은 기대를 걸 만한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팀의 미래가 걸려있는, 그리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드래프트 동기들의 맞대결이잖아요. 먼저 맥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단순히 패스를 잘 못하고 뭐 디시전이 느리고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JJ 맥카시는 현재 NFL이라는 리그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기까지 한 경기였어요.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오펜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예요. 이 팀은 샘 다놀드에게 1억 달러 계약을 안겨주었고요. 어느 백업 쿼터백이 오더라도 위닝 시즌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에 모두가 뭐 JJ 맥카시가 아무리 못해도 그냥 주어진 역할만 좀 하면은 뭐 그래도 평타는 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맥카시는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미네소타 오펜스의 그 완벽한 시스템을 혼자서 붕괴시키는 역할을 해냈어요. 그가 이번 경기 펌블을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3번을 했어요. 한 번은 색을 당하다가 그대로 이 스트랩 색으로 펌블을 했었고, 나머지 한 번은 이 쿼터백 스닉 상황에서 센터에게 스냅 받을 때 펌블이 되었고, 그 공을 다시 이제 재잡다가 야드를 결국 전진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쿼터백 스닉 상황은 이번 경기 바이킹스 오펜스에서 가장 중요했던 고포리 상황이었어요. 1쿼터 첫 드라이브 본인 진영 36야드에서
케빈 오코넬 감독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브랜든 스탠리는 아니다. 본인 진영 36야드에서 고포릿을 멍청한 감독은 아니다 나는. 하지만 폴스앤원이고 그냥 이 상황이면 쿼터백 스닉 하면은 꽁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본인의 쿼터백 JJ 메카시가 쿼터백 스닉도 못하는 선수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번의 펌블은 런닝백에게 토스를 하다가 펌블이 났어요. 손이 뭐 미끄러웠던지 제대로 공을 건네주지 못했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 펌블만이 아니에요. 그는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에런 존스와의 이 공을 줄 듯 말 듯 그 상대 수비수를 숨겨야 하는 그 메쉬 상황에서 에런 존스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공을 또 떨굴 뻔도 했어요. 떨구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날 JJ 메카시는 완전 기름손 그 자체였다고요. 쿼터백이 이렇게까지 기름손인 경기는 저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펌블뿐만이 아니라 레드존 콜라인 상황에서의 딜레이 오브 더 게임 세컨 앤 2 상황이었는데 페널티 때문에 세컨 앤 7으로 가자 경기가 달라졌어요. 패싱을 해야 했고 메카시는 나머지 두 번의 플레이에서 이 연속적으로 색을 당하면서 그 드라이브는 터치다운이 아닌 필드골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딜레이 오브 더 게임 그 페널티가 나왔던 이유는 JJ 메카시가 느리게 이 플레이를 콜했기 때문이었고요. 경기 내내 이런 모습이 방출에 너무나도 방송에 너무나도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단순 스탯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떠나서 메카시는 너무나도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요. 이 실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쿼터백을 평가하는 패싱 능력 이러한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프로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 있잖아요. 공을 안전하게 받고 공을 안전하게 상대에게 런닝백에게 건네주고 플레이콜을 제대로 듣고 그 플레이콜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확한 시간 안에 스냅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정렬시키고 프로텍션에 따라 상황을 인지하고 상대 수비수가 어디서 달려올지 알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이것들을 모두 NFL에서 뛰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요소들이에요. 어떤 백업 쿼터백이든 이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이죠. 더군다나 JJ 메카시라는 쿼터백은 올해가 사실 뭐 루키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바이킹스라는 팀에서 작년 1년 동안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함께 했잖아요. 사이드라인에서 다놀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또 팀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이라는 이 대학교에서 짐 하버 감독과 함께 가장 프로에 근접하다라는 오펜스 시스템을 보유한 이 미시간 대학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프로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케빈 오코넬 감독은 아마 상대팀에 있는 컬크 커즌스라도 데려와야 하나 싶었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JJ 메카시가 부상 때문에 최대 뭐 한 달까지 결장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건 사실 팬들 입장에서 아쉬워할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가 경기를 뛰었을 때 우리는 부상 때문이 아닌 진짜 강제로 그를 벤치로 내려앉혀야 된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베테랑 쿼터백인 칼슨 웬치가 그 해내는 모습들을 그 루틴들을 배우면서 JJ 메카시가 시즌 중반에 다시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2주차의 모습만 봤을 때는 분명 메카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1주차 그가 형편없는 3쿼터를 보여주고 4쿼터의 역전승을 이끌어낸 것처럼 그는 뭔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케빈 오코넬 감독은 그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물이고요. 칼슨 웬치가 경기에 나오는 걸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즌을 준비할 바이킹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팔콘스의 디펜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현재 작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디펜스 어떤 팀이냐 라는 점을 꼽는다면 뭐 디펜스의 스킴적으로는 뭐 인디애나 콜츠 또는 뭐 잭슨빌 제규어스 이러한 팀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디펜스의 성과로 따지자면 뭐 그린베이 패커스를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틀란타 팔콘스라는 팀은 양쪽 모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디펜스는 현재 너무나도 젊고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그간 팔콘스 디펜스가 보여주었던 이 4다운 프런트가 아니라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와
뭐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의 디펜스처럼 라인베커를 끊임없이 라인에 배치하여 머그룩을 선보이고 블리츠의 압박을 가하고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진 세이프티를 뭐 빌리 보우만을 블리츠로 보내고 진정 공격적인 심프레셔 기반의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생각하지도 않는 게 웃기긴 한데요. 제프 율브리 코치의 이 프런트 운영과 라인 모리스의 커버리지 운영이 만나서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디바인 디아블로라는 라인베커, 뭐 케이든 앨리스, 이 두 명의 라인베커는 시종일관 블리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빠르게 뭐 백필드에 침투하여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빌리 보우만이라는 뭐 루키 세이프티 미친 듯한 태클링으로 뭐 상대 쿼터백을 넘어뜨리고 리시버를 넘어뜨리고 러닝백을 넘어뜨리길 원하는 타입의 선수예요. 이들의 디펜스는 현재 리그의 다른 팀들이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스냅 후에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기를 원하고 현재 시뮬레이티드된 프레셔를 유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제시 베이츠라는 뛰어난 세이프티가 야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후방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게. 너네 전방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해. 라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자비에르 와츠도 이에 합류해서 필드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곳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쿼터백이 던진 볼을 찾아내고 결국 턴오버를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이날 애틀랜타 팔콘스의 프레셔 비율은 53.3%였어요. 리그에서 가장 높은 프레셔를 다른 팀도 아니라 애틀랜타 팔콘스의 디펜스가 기록을 했다. 만약 시즌 전에 이 예측을 했다면 정신나간 소리 하냐? 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저도 이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이번 드래프트에서 엣지 러셔의 1라운드 2장을 태우고 또 세이프티를 또 나란히 2번 연속 뽑으면서 디펜스에 투자했을 때 이들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킴적으로 이들은 젊은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었어요. 영입한 뭐 디바인 디아블로도 미친듯이 본인의 운동 능력을 뽐내고 있고요. 제일런 워커와 제임스 피어스라는 이 1라운드 엣지 러셔들도 활약할 수 있는 1대1 기회를 만들어 줬고 뭐 제일런 워커의 정말 그 상대 저스틴 스쿨 레프트 태클, 물론 리그에서 가장 하위권의 태클이긴 해요. 하지만 그 선수를 완벽하게 1대1로 제압해서 색을 만들었다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현재 팔콘스의 디펜스라면 분명 많은 기회를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분명 젊고 안정성은 물론 떨어지기에 많은 실수를 할 것이지만 그래도 후방에 제시 베이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리스크가 있는 만큼 리워드를 획득하는 좀 턴오버를 많이 유발하는 타입의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이클 페닉스에 대해서 뭐 저번주에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1주차에 이미 얘기했듯이 마이클 페닉스의 빠른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위험한 패스를 잘 던지지 않는 패스 정확성, 안정성 그리고 생각보다 뭐 드레이크 런던에게 펌블이 되긴 했지만 이 스크램블 상황에서 던진 패스 생각보다 다리를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2주 연속. 그렇지만 2주 연속 필드 중앙에 공을 뿌리질 않고 있어요. 러셀 윌슨이요. 러셀 윌슨도 막 한창 막 전성기 때도 막 필드 중앙에 공 안 뿌린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페닉스는 본인의 이 패스가 필드 중앙에서 실수로 이 턴오버로 연결될까봐 최대한 안정적으로 공을 뿌리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애틀랜타 팔콘스라는 팀은 아웃사이드에서도 뛰어난 매치업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드레이크 런던이 중앙에서 퍼스트 다운을 연속으로 뭐 디그라우트를 통해 기록한다든지 카일 피츠가 sim으로 올라가서 뭐 빅캐치를 따낸다든지 그러한 타입의 플레이를 보고 싶거든요. 필드 모든 곳을 공략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오펜스 웨폰들이 가득하잖아요. 이 경기도 비잔 로빈스는 분명 정말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패싱에서 그 기회를 터치다운으로 결국 연결하지 못하였고 팔콘스의 오펜스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선 페닉스라는 이 쿼터백이 필드의 중앙에서 이 선수들과 더 많은 플레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Michael, I know you scared, but you either run that slant or we run back to the ghetto. I said, kiss my ass, buddy. Here I come. I'll run that slant and bust his ass. I ain't going back to the ghetto, bro. 네, 잭슨빌이 또 한 번 스스로 경기를 망쳤습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데요. 자멸이 특기였던 잭슨빌 저기어스 올해도 이 자멸을 이어가려는 듯 합니다.
무조건 이겼어야 하는 경기지만 뭐 조버로우가 부상으로 나갔고 당연히 이겼어야 하죠. 하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실수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회를 상대에게 계속해서 넘겨주는 작년의 그 모습이 2주차 만에 또 한번 빠져나온 잭슨빌 제거스예요. 저는 리암 코엔 감독과 트레버 로렌스의 궁합 자체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해요. 분명 열렸고 분명 좋은 플레이를 디자인하여도 트레버 로렌스의 패스가 거기에 향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가 던진 패스가 형편없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는 베이커 메이필드와도 분명 초반에 그랬어요. 베이커 메이필드도 시즌 중반까지 굉장히 기복이 심했고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제서야 중반이 넘어가서야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그래도 리암 코엔 감독의 런게임은 분명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트래비스 이티엔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들이 타이트엔드를 활용하는 모습, 스냅 전의 모션을 통해 숫자를 바꿔내거나 방향을 틀어내 더 나은 블락 앵글을 만들어내고 트래비스 이티엔은 그 틈으로 폭발적인 러싱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크린 게임도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들의 런 게임은 분명 다양해졌고 로렌스가 실수를 저지르는 부담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트레버 로렌스는 분명 부담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쉽게 저지르는 타입의 선수이니까요. 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팀은 이 경기 자멸했다고 말했듯이 실수를 또 반복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를 보면서 아까 제가 JJ 맥카시가 이렇게 아마추어인 쿼터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잭슨빌 제거스는 와 이렇게 아마추어인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이날 잭슨빌은 전반전에 일리걸 쉬프트라는 페널티를 5번을 범했습니다. 전반전에 5번. 똑같은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범했고 일리걸 쉬프트를 범한 그 이유는 선수들이 아직 어디에 라인업 해야 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떠한 역할이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페널티의 중심엔 트래비스 헌터가 있어요. 트래비스 헌터는 아직 오펜스 플레이북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를 모션을 통해서 어딘가를 옮겨야만 하는 잭슨빌의 입장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트래비스 헌터 뿐만이 아니라 이들 리시버진 이들의 전체 타이트엔드진 모두가 정신이 나갔던 모습이었죠. 헌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경기 트래비스 헌터는 오펜스에서 42번의 스냅 그리고 디펜스에서 43번 총 85번의 스냅을 플레이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곳에서의 플레이를 완벽히 숙지하게 만든 다음에 다른 쪽을 배우게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대학이 아니에요. 컬리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트래비스 헌터라는 선수의 운동신경이 진짜 역대급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룰과 정확한 자세, 정확한 기본기, 정확한 스킴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래비스 헌터는 오펜스와 디펜스를 모두 중점적인 상황에서 기용을 해야 되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가 먼저 오펜스에서 중점적으로 뛰고 오펜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그가 오펜스에서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라고 느껴질 때 디펜스도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선수의 의지가 강하다, 저는 2A 무조건 하고 싶어요, 저 오타니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디펜스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스냅으로만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40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2주차처럼 이렇게 높은 스냅을 양쪽에서 뛴다면 물론 트래비스 헌터가 뛰어난 선수이지만 아직 그는 너무나도 어리잖아요. 그에겐 충분한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디션 관리도요. 헌터의 경기력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분명히 한계를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어요. 제가 드래프트 에피소드에서 트래비스 헌터를 정말 여러 번 칭찬했고 이 선수를 안 뽑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게 욕설을 하기까지도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트래비스 헌터는 아직 굉장히 부족한 선수예요. 라인 선상에서 그는 상대 코너백의 피지컬한 경합에 너무나도 쉽게 밀리는 선수이고요. 그러니까 잭슨빌 제거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라인에서 떨어뜨리고 모션을 시키는 것을 끊임없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는 디펜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T 히긴스, 정말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잖아요. T 히긴스와의 이 매치업에서는 진짜 무슨 히긴스가 말 안 듣는 친동생 막 후려 패는 것처럼 진짜 불쌍한 수준이었어요. 트래비스 헌터가. 그는 분명 사이즈가 얇기 때문에 라인에 서서 플레이를 했을 때 상대의 먹잇감이 될 선수입니다. 그러나 잭슨빌의 디펜스도 애틀란타처럼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들이 제로 블리츠 룩, 올 머그셋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 또 상대 후방에서는 인버티드 템퍼 2로 이 커버리지를 전환했을 때 트래비스 헌터가 이제 아웃사이드 코너 자리에서 이 세이프티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의 운동 능력은 미친 수준이었어요. 이제 세이프티로 올라가는데 이제 상대 리시버가 그때 딱 딥 아웃라우트를 타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딱 세이프티로 올라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캔하고 상대 리시버의 패스를 바로 가로챘어요. 그가 보여주는 이 짧은 공간에서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그의 트위치 능력은 분명 위협적이고 잭슨빌이 이 선수를 왜 필드 위에 두고 싶어 했는지를 느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잭슨빌 제거스가 단순한 맨커버리지나 이러한 것들에 트래비스 헌터를 사용하기보다는 그의 운동 능력을 여실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조금씩 플레이를 시키는 것이 더 옳은 방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잭슨빌 제거스, 현재 잭슨빌의 팬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있죠.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부상을 너무 걱정해서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턴오버가 발생을 했고 드랍으로 연결이 됐다. 그리고 이게 이 경기 패인이다.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를 내쫓아낸다. 이러한 지금 팬들의 막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주장만 보고 잭슨빌이 또 자멸해가지고 팬들이 화나서 괜히 그런가 보다, 화살을 돌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필름을 봐도 브라이언 토마스 주니어가 분명 제가 알던 루키 시즌 작년에 1300야드를 기록했던 그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는 수비수와 충돌할까봐 라우트를 도중에 멈추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캐치를 따내고서도 태클을 비껴내고 미스태클을 유발하려고 행동하기보다는 태클을 맞을까봐 미리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의 시즌 드랍률은 15.8%나 되고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레드존에서의 디아미 브라운의 드랍도 상당을 했고,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실제 태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프시즌에 트라우마라도 생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경기에 지긴 했지만 진짜 선수들이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진짜 드랍을 하지 않았더라면, 리암 코엔 감독은 이 재능은 넘치지만 시한폭탄 같은 선수들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잭슨빌이 정신만 차리고 이상한 페널티와 드랍을 범하지 않는 팀이 되기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작년에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또 한 번 잭슨빌이 작년, 재작년에 오버랩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There's nothing like getting your first win of the season and playing better than we did last week. A lot freaking better. I bet we go through the tape, we're going to say communication was better, the execution was better, everybody was on point, and we won a lot of one-on-ones. We won a ton of them. That's what the tape's going to say. There's a lot to clean up, and we will clean it up. We believe in us. We're the ones who put in the work. It's like they forgot that we're fighters, all right? That's win number one. 이번에는 주요 게임들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이죠.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규어스. 제규어스가 홈에서 1.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이 게임은 분명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의 달라진 제규어스 디펜스라면 텍산스 오라인을 상대로 프리색을 여러 번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CJ 스트라우드가 또 한 번 팀 캐리를 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런게임의 경우에도 닉 첩이 경기 막판에 훌륭한 러싱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긴 했지만
경기의 대부분은 통하지 않았어요. 템파베이의 런 디펜스를 뚫지 못했습니다. 물론 잭슨빌의 디펜스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텍산스의 오펜스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텍산스는 전체적으로 오펜스가 어수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두세 번의 터치다운을 만들기만 한다면 분명 이들에게 승리할 기회가 있긴 하겠죠. 제규어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텍산스의 디펜스는 리그 상위권이에요. 이들은 모든 레벨에 있어서 플레이오프 경쟁력을 갖춘 수비진을 구축하고 있고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 브라이언 토마스 또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다면은 그냥 데릭 스팅글리가 압도적으로 뭐 캐치 하나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만약 잭슨빌이라는 팀의 오펜스가 2주차처럼 또 한 번 자멸을 한다면 저는 텍산스의 디펜스가 이들을 가지고 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예요. 결국 뛰어난 오펜시브 마인드의 감독인 리암 코엔과 또 디펜시브 마인드인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수싸움을 보는 것이 즐거울 것 같고요. 더욱더 다양한 오펜스의 길이 있는 제규어스가 분명 저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지만 과연 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뭐 주목할 만한 경기는 좀 의미가 다르죠. 뭐 신시내티 벵갈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 바이킹스가 3.0 홈에서 페이보릿인데요. 벵갈스는 조 버로우가 뭐 거의 한 세 달을 뭐 결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제이크 브라우닝이 경기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칼슨 웬츠가 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백업 쿼터백들의 대결, 사실 경기 자체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력의 수준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 벵갈스가 앞서가는 점이 저는 좀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칼슨 웬츠라는 쿼터백의 폼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경기를 떴을 때 굉장히 무언가를 기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물론 케빈 오코넬 감독과 함께라면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제이크 브라우닝이 분명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브라우닝은 저번 주에 갑작스럽게 경기에 출전하였지만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나 상대 뭐 제규어스의 디펜스 막 변장하고 막 커버리지 막 숨기고 막 혼란시키고 이런 것들 나 잘 못해. 그냥 1대1 뒷볼만 던질게 하다가 뭐 자말 체이스나 뭐 티 히긴스나 던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뭐 턴오버도 만들긴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위닝 드라이브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이킹스를 상대로도 분명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 정말 쿼터백 입장에서 읽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브라우닝은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스크린 위주로 던지다가 이들의 리시버진이 오케이, 좋은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들에게 고볼을 던지고 그를 통해서 이 빅플레이를 통해서 전진하는 타입의 오펜스, 이를 통해서 몇 번의 재미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는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뭐 미리 보는 NFC 챔피언십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글스가 3.5 페이보릿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글스가 현재 뭐 디펜스는 좋지만 이 오펜스적으로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만큼 램스의 업셋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LA 램스 현재 매튜 스태포드가 정말 이 공을 대포알같이 잘 던져내고 있고요.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가 이 램스라는 팀에 추가가 되면서 이 팀의 오펜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오펜스의 축이 현재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 한 명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반테 아담스가 현재 이 팀의 오펜스 타겟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리시버가 타겟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뭐 퍼스트 다운이든 뭐 레드존이든 썰드 다운이든 또는 뭐 본인들의 뭐 골라인 지점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매튜 스태포드는 이 디반테 아담스에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그냥 이 선수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는 물론 좋은 스탯을 기록하고 있어요. 157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었고 이들의 합이 아직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만약 이들이 더욱더 시즌이 진행되면서 좋은 합을 맞추기 시작한다면 저는 디반테 아담스가 올 시즌 진짜 뭐 33살 이제는 끝났다라고 모두가 했던 이 이야기를 물리치고
디반테 아담스가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에 한 명으로 도약을 해낼 수도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푸카 나쿠아도 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캐치들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펜스가 디반테 아담스를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푸카 나쿠아는 좀 더 굳은 일을 올 시즌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쿠아는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모든 캐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아크로바틱한 캐치 이런 것들 다 해내고 있고,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좋은 선수일까? 이 선수는 도대체 어떤 강점을 가진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글스의 이 세컨더리, 특히 코너백진이 분명 이 1주차에 약한 모습을 보였고, 2주차에는 물론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램스를 상대로는 분명 매치업상의 이 우위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램스가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도 기대할 게 분명히 많다고 봐요. 저번 주 경기에서 바이런 영이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어린 선수들의 활약들이 정말 돋보이는 경기였고, 물론 이글스의 오라인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램스의 디펜스가 충분히 플레이를 몇 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일런 헐츠가 공을 질질 끌고 또 한 번 이들의 패싱 게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램스가 분명히 색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경기 초반에 세컨 바클리를 통해 얼마나 이글스가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느냐, 그를 통해 경기를 조립하고 또 경기 후반에 제일런 헐츠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회를 버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하고요. 램스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에 세컨 바클리만 잘 막자, 그러면 우리의 매튜 스태포드가 잘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런 디펜스에 결국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디비전 맞대결이죠. 덴버 브론코스와 LA 차저스. 이 LA 차저스가 홈에서 2.5포인트 페이보릿인데요. 사실 차저스의 이번 주 경기 필름을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도 좋은 패싱 게임을 선보인 것 같고요. 또 쿠엔틴 존스턴이 또 한번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이 선수를 정말 욕하고 이 선수 방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활약들을 선보였어요.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분명 좋은 디펜스, 정말 좋은 팀이에요. 그렇지만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아직 작년 시즌 하반기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느껴지지만 션 페이튼 감독이 답답한 모습을 이 경기 도중 이 중계 화면에 잡힐 정도로 뭔가 좀 잘못된 판단들을 여러 번 지속하고 있는 만큼, LA 차저스라는 팀은 그 잘못된 판단을 본인들의 기회로, 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타입의 팀이에요. 정말 탄탄한 디펜스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물론 칼릴 맥의 이 부상은 이 LA 차저스에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경기는 결국 많은 점수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저스나 덴버나 좋은 디펜스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 쿼터백들이나 상대 오펜스 시스템이 LA 차저스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득점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 덴버의 디펜스를 상대로 패트릭 설테인, 이들의 코너백진 말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만큼의 오픈 찬스를 사실상 만들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러한 저득점의 매치업에서 누가 더 공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예요. 저번 주 그리고 매주 어마어마한 오펜스 득점력을 선보일 수 있는 양대 리그의 넘버원 오펜스 팀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팀들이죠. 먼저 볼티모어 레이븐스, 라마 잭슨은 그냥 매주 미쳤어요. 라마 잭슨의 경기력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저번 주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50점 넘게 득점을 하면서 이들의 오펜스가 또 한번 어마어마한 그런 슛아웃 게임을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먼저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사실 라이온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그린베이 패커스만큼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아요. 시카고 베어스 정도의 수준 정도 되겠죠. 그렇기에 라이온스도 충분히 볼을 많이 운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레이븐스에게 중요한 것은 세컨더리에서 얼마나 턴오버를 연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많이 야드를 내줘도 한두 번의 이 턴오버를 통해서 경기를 주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공을 라마 잭슨에게 주어지고
시간을 끌고 그것을 터치다운으로 만들 수 있다면 레이븐스에게 굉장히 큰 이 승리의 기회가 올 것이고요. 지금 라이온스라는 팀의 디펜스는 뭔가 방향성을 찾고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분명 작년 이 에런 글렌 감독의 밑에서 맨 커버리지, 뭐 블리츠 이러한 것들 타입의 디펜스였고 올 시즌에도 그것을 행하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진 않아요. 작년만큼의. 그만큼 무언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마 잭슨은 이러한 디펜스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한 디펜스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펼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이 디트로이트의 라이온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과연 데릭 헨리를 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레이븐스가 분명 4.5 페이보릿으로 앞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이 경기 업셋 경기를 만든다면 라이온스가 다시 한번 뭐 슈퍼볼 컨텐더로 도약할 수 있는 타입의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eason is Bill Belichick became more of a quarterback coach than we ever imagined him being a quarterback coach. He was obviously a head coach, very involved in defensive game planning, but he decided to come in every week and talk to the quarterbacks about coverage. All right, guys. And he would do these big write-ups, and I still have them all because I kept everything. Tom, this is cover one. This is how they play it. This is who is responsible for who. Okay, if we line up in a bunch formation, this is how they're going to handle the bunch formation. This is why they do that. This is the weakness of that, why they do that. You shouldn't do this if this is how they cover this. Okay, this is cover two. This is how they cover. They play two variations of cover two. When they're in this variation, this is what they're trying to stop. When they're in this variation, this is what they're trying to stop. Okay, this is cover four. This is how this team uniquely plays cover four. We shouldn't line up in this formation to try to run this concept. For 1 year, for actually more years beyond that, that's how I developed and learned, oh shit, defense calls a certain play. This is how we can put them in this formation and they can back the coverage off and I'll have a short throw underneath. Oh, great. I love that. Let's do that. Nobody's getting that type of development. So I learned from an offensive standpoint watching Drew and having very good offensive coaches. Then I had a defensive coach, the best one of all time, teach me how to read defenses. Then I would go out and meet with player personnel people, who are very talented. Okay, we'd go through the entire defensive lineup. Okay, these are all the things that this defense does. This is what this player does well. This player does well. This player does well. That's development. You're giving people knowledge and information that you could take to the field so that you could play with confidence and anticipation, and that would free you up to play a very aggressive style of football. So I'm saying, what if you're a quarterback and you go to a system and they don't teach you coverage? They don't teach you cover one. They don't teach you cover two. They don't teach you cover four. They don't have personnel meetings. They give you an offensive game plan and they go, all right, buddy, here you go. Figure it out. And after Thanksgiving of your second year, they're going, man, this guy just can't play anymore. He stinks. He can't read coverage. It's like, dude, what did you teach him anything? Did you groom him? Did you spend time after practice? Did you work on the physical parts of his game? Did you work on his throwing mechanics? Did you work on his drops? Did you work on the mental parts of the game? Did you understand how to help him study film better? So all these aspects, physical part about football, the physical part is one aspect. I was 199th pick in the draft because so many people were focused on a physical skill. Tom Brady, too weak, couldn't stand in the pocket. If he gets hit, he's going to go down. Lacks a really strong arm. That was kind of bullshit. But what I really understood, the mental emotional part, I could bring a consistent competitive winning attitude to the game every day, or to practice and the games every single week. Mentally, I could absorb information. You could give me, just like Belichick did, pages of notes, and I could process those things and then take them to the field and play with the anticipation. So what I lacked for maybe in a bit of physical development, I far exceeded a lot of other people in mental emotional development. And that's a hard thing to evaluate. But I'd also say there's not many people who even know what to do. It's not like they're CEOs of businesses. A lot of times they're football coaches, with all due respect.